임신하면 즉시 해임. 이유는 묻지 마라. 근무 중 임신은 금지입니다. 확인되는 즉시 해임되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묘양산 비밀시설, 계급장 없는 군복 입은 남자가 10명의 여성 승무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전용기 특수승무원으로 선택된 그녀들은 72시간 동안 5가지 규칙을 머릿속에 새겨야 했습니다. 한 탈북 승무원이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그 규칙의 내용, 그리고 그녀가 전용기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순간 당신과 당신 가족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2021년 5월 묘양산 어느 비밀시설, 군복 입은 남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29살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택받은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걸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16년 3월 24살의 저는 고려항공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쟁률 500대 1, 전국에서 겨우 10명만 뽑는 자리였습니다. 평양 중구역 당 간부 집안 딸이었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지만 그래도 믿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비행기를 탄다는 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하물며 그 비행기에서 일을 한다니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면접 때 받은 질문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체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첫 비행은 2016년 여름 베이징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 대동강, 주체사 상탑.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4년은 평범했습니다. 베이징, 블라디보스톡, 선양을 오가며 월급 500달러를 받았죠. 북에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외화상점에서 중국산 화장품도 사고 일본산 과자도 먹었어요.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10명이 한 방이었지만 다들 젊고 꿈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몰래 본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속닥속닥 나눴죠. 위험했지만 우리끼리는 괜찮았습니다. 2021년 5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최은혜 동무 내일 아침 항공사 본부로 오라는 지시입니다. 기숙사 사감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남조선 드라마 본 게 걸렸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계급장 없는 군복 입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3일 후 묘양산 지정 장소로 올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그때만 해도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 그 뒤로 제 영혼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2021년 5월 11일 새벽 5시. 저는 묘양산으로 향하는 군용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함께 탄 사람은 5명, 모두 고려항공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휴대전화 전부 제출하십시오. 군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내놓았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묘양산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묘양산은 북에서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간 곳은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회색 콘크리트 건물. 이름도 번호도 없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강당 같은 곳이 나왔고 의자가 20개 놓여 있었어요. 우리 외에도 다른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10명의 처녀들이었죠. 정각 9시 계급장 없는 군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눈빛이 차가웠어요. 동무들은 72시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면 최고 존엄을 모시는 특수승무원이 됩니다. 최고 존엄. 김정은 원수님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옆 동료의 손이 떨렸어요. 영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5가지 규칙을 명심하십시오. 벽에 걸린 흰 천에 빨간 글씨로 5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규칙 첫 번째, 본 것을 말하면 가족이 사라집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비행 중에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그 무엇도 밖에서 말해선 안 됩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가족이 사라집니다. 제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산원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제가 승무원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던 분. 규칙 두 번째, 최고 존엄 3m 내 접근 금지. 부르시지 않는 한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음료를 드릴 때도 3m 밖에서 쟁반을 내밀어야 합니다. 규칙 세 번째, 비행 중 눈 맞춤 절대 금지. 최고 존엄을 직접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시선은 항상 아래로. 만약 최고 존엄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즉시 고개를 숙이십시오. 규칙 네 번째, 외국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마라. 공항에서든 호텔에서든 외국인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도 안 됩니다. 미소도 안 됩니다. 규칙 다섯 번째, 임신하면 즉시 해임. 이유는 묻지 마라. 근무 중 임신은 금지입니다. 확인되는 즉시 해임되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영광인가 저주인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문을 들어온 순간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72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최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기숙사도 바뀌었어요. 특수승무원 전용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랐어요. 입구에 보이부 요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었고 복도마다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방은 혼자 쓰는 방이었어요. 이 인용 침대에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은혜 동무 방 규칙입니다. 사감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휴대전화 소지 금지, 외출은 허가제, 방문객 금지, 연애 금지. 이게 특권인가 싶었습니다. 월급은 3,000달러로 올랐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죠. 하지만 쓸 곳이 없었어요.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뭘 사겠습니까? 그냥 돈만 통장에 쌓여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6시간. 부모님을 만나도 비행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규칙 첫 번째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은혜야, 요즘 일은 어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어머니가 사라질 테니까요. 2022년 여름 저는 첫 전용기 비행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블라디보스톡. 김정은 원수님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일반 여객기와 달랐습니다. 내부가 호텔 같았어요. 가죽 소파,
침대, 회의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특수승무원 5명이 탑승했고 보위부 요원들도 함께였습니다. 규칙을 잊지 마십시오. 출발 전 보위부 요원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3미터, 눈맞춤 금지, 침묵.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비행 중에 본 것들,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규칙 첫 번째 때문에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최고 존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2023년 4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동기였던 김선아가 사라졌어요. 전날까지 옆방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냥 없어진 겁니다. 선아는 어디 갔어요? 사감에게 물었습니다. 그 동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아의 짐도 흔적도 모두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나중에 몰래 들은 이야기로는 선아가 중국에서 외국인에게 말을 걸었대요. 규칙 4번째를 어긴 거였죠. 그 뒤로 저는 매일매일이 두려웠습니다. 실수하면 나도 선아처럼 되는 거 아닐까? 가족들도 사라지는 거 아닐까?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2023년 가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비행이었습니다. 그날 비행 중에 본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특권층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특권이 아니었어요.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3,000달러를 받아도 쓸 수 없고 하늘을 날아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2024년 3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비행 중에 들은 대화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에서였어요. 옆칸에서 조선족으로 보이는 두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남한에서 탈북 승무원 찾는데 증언할 사람 필요하다나 봐. 얼마 준대? 500만 원. 게다가 정착금도 따로 나온다던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탈북, 남한.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탈북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하지만 이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규칙에 쫓기고 동료가 사라지는 걸 보고 거짓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살. 4월 어느 날 어머니께 편지가 왔습니다. 정식 우편이 아니라 다른 승무원이 몰래 전해준 거였어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걱정된다. 네가 집에 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진다. 무슨 일이 있니? 말할 수 없다면 괜찮아. 그냥 엄마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는 눈치채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어머니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때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호위사령부에 근무하는 오빠였어요. 은혜야, 조심해. 요즘 특수승무원들 조사 들어왔어. 충성심 검증한다나 봐.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그냥 조심하래. 실수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 충성심 검증. 혹시 제가 나만 생각하는 걸 들킨 건 아닐까? 아니면 베이징 화장실에서 그 대화를 엿들은 게 걸린 건가? 4월 21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은혜야, 나 나가고 싶어. 뭐? 여기서, 북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너도 그렇잖아.
그 동료는 박미경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특수승무원이 됐던 친구였죠. 미쳤어? 그런 소리 하면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은혜야, 혹시 너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미경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은혜야, 다음 베이징 비행 일정 알아? 5월 3일이야. 그날이 기회야. 무슨, 나는 그날 나갈 거야. 너도 함께 가지 않을래? 그날 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을 것인가.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도망가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오빠는요? 하지만 이대로 살면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새벽까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나가자. 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부모님을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5월 2일 마지막으로 집에 갔습니다. 토요일 6시간의 외출 시간.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은혜야, 밥 먹자. 네, 어머니. 그날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요. 집을 나설 때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저는 베이징에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2024년 5월 3일, 그날이 왔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는 오전 10시에 출발했어요. 순천항공기 특별편이었습니다. 저와 미경이 그리고 다른 승무원 3명이 탑승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평양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평양역.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아마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괜찮아? 미경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 리 없었지만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시간의 비행 끝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2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청소와 점검이 있으니까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보이부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이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우리는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누가 부를까봐, 누가 쫓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저기, 미경이가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어요. 경비원이 서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뛰면 안 됐어요. 눈에 띄면 끝이니까요. 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밖이었습니다. 공항 밖. 자유. 택시, 택시. 미경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노란 택시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탔습니다. 您要去哪儿? 기사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미경이가 종이 쪽지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조선족 마을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공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니, 울린 건 제 핸드폰이 아니었어요. 제가 두고 온 핸드폰이었죠. 북에서 받은 핸드폰은 묘양산 교육대 회수당했고 중국에서 쓸 전화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쯤 알았을 거야.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가 없어진 걸 알았을 겁니다. 아마 공항 전체를 뒤지고 있을 거예요.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미경이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한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조선족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간판도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맞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주소로 가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대. 탈북자들 도와주는 브로커래. 우리는 택시비를 주고 내렸습니다. 다행히 달러가 좀 있었어요. 작은 슈퍼마켓 같은 가게 앞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저기, 혹시 미경이가 말을 꺼내려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북에서 왔구나. 들어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옷차림인가 아니면 표정인가. 아주머니는 우리를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연락할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웃고 떠들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 미경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북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여보세요? 미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래? 북한 보위부가 베이징 공항에서 우리 찾고 있대. 조선족 사회에도 연락 돌아갔대.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도 잡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 여기도 오래는 못 있어. 그날 밤 우리는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추격조 같았고 모든 발자국이 보위부 요원 같았습니다.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은 떠났어요. 그게 첫걸음이었습니다. 베이징 조선족 마을에서의 사흘은 악몽 같았습니다. 낮에는 슈퍼 뒷방에 숨어 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언니들, 이거 보세요. 아주머니 손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족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고려항공 승무원 2명 탈출. 북한에서 현상금 걸었음. 발견 즉시 신고 요망. 제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베이징은 너무 위험해. 아주머니가 전화를 몇 통 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에게 말했어요. 산둥성으로 가. 거기 식당에서 일하면서 숨어 있어.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와줄 거야. 산둥성. 베이징에서 기차로 6시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CCTV가 곳곳에 있었거든요. 중국 공안이 북한 보위부와 협력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좌석에 앉았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중국이었으니까요. 산둥성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어두운 거리, 낯선 도시. 우리는 미리 받은 주소를 찾아갔어요. 한국식 식당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님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여자분이셨어요. 여기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돼요. 월급은 못 주지만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곳도 줄게요. 우리는 식당 2층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이 인용 침대 하나가 전부였지만 잠잘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설거지, 청소,
재료 준비. 손이 터지고 발이 부었습니다. 평양에서 특수승무원으로 3,000달러 받던 제가 이제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자유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한국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50대 남자분이었어요. 두 분, 한국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해요.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가고 싶어요. 목사님이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종교가 금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한국까지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7월 중순, 드디어 출발 날짜가 잡혔습니다. 브로커가 준비를 마쳤다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가짜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 여권이었어요. 이름 외워야 해요. 검문 받으면 이 이름 돼야 해요. 왕멍. 그게 제 새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32년 동안 최은혜로 살았는데 이제는 왕멍이라니. 산둥성 식당을 떠나기 전날 밤 사장님이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불고기. 한국 음식이었어요. 많이 드세요. 한국 가면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어머니의 된장찌개. 지금 어머니는 뭐하고 계실까? 제가 사라진 걸 아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어머니, 저는 살아있어요. 곧 한국에 갈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21일, 우리는 중국 남부 쿤밍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계획이었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승무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가짜 여권으로 도망자가 되어 비행기를 타고 있다니. 쿤밍 공항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30대 중국 남자였어요. 여권 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혹시 사기꾼이면 어쩌나, 여권만 들고 도망가면 어쩌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통과다. 라오스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샤워기에서 찬물만 나왔지만 괜찮았습니다. 중국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됐거든요. 이제 태국만 가면 돼.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두 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북한 보위부가 태국까지 추격조를 보냈대요. 방콕에서 탈북자들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태국까지 따라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방콕까지는 가야 해요.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까. 다만 조심해야 해요. 공항에서 잡히면 끝이에요. 7월 25일, 우리는 방콕행 버스를 탔습니다. 라오스 마이너스 태국 국경을 육로로 넘는 거였어요.
버스 안에는 20명쯤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동남아 사람들이었죠. 국경에 도착했을 때 검문이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버스에 올라왔어요. 하나하나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여권.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왕멍 여권을 건넸어요. 경찰이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어요. 중국 사람? 네. 제 중국어는 서툴렀습니다. 경찰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무언가를 물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괜찮아. 가. 경찰이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간신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방콕까지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밤새 버스를 탔어요. 잠은 안 왔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나? 7월 26일 아침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어요. 빌딩들이 즐비했고 차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어떻게 가요? 택시 타야 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북한 사람들이 택시 기사들한테도 돈 주고 정보 산대요. 우리는 대사관 근처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5km쯤 됐어요. 한여름 방콕은 너무 더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3시간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 미경이가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아니,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최윤혜, 박미경. 돌아봤습니다. 두 남자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뛰어!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대사관을 향해 뛰었어요. 50m, 30m, 20m. 뒤에서 손이 제 옷을 잡았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놓지 마. 마지막 10m. 대사관 정문 경비가 우리를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뒤따라오던 남자들이 멈춰 섰어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소리쳤지만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자유를 얻었구나. 이제 진짜 한국에 갈 수 있구나. 2024년 8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으로요. 그리고 도망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몰라요. 북에서는 늘 감시당했고 중국에서는 늘 숨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환영받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빌딩들, 자동차들, 사람들. 평양과 비슷한데 뭔가 달랐습니다. 밝았어요. 사람들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편의점에 들렸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간판을 보고요. 밤에도 열어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상점은 정해진 시간에만 열었고 있는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한국 생활, 한국 문화, 한국 경제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32년 동안 조심해서 말하는 게 몸에 배었거든요. 혹시 누가 듣고 있나, 신고당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분은 혼자 왔습니다. 모두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죠. 언니, 고려항공 승무원이었어요? 한 여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대박. 그럼 김정은도 봤어요? 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규칙 첫 번째가 아직도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말하면 가족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제는 북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말해도 괜찮을 텐데.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11월에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어요. 2천만 원. 북에서 3,000달러 받던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평수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항공사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어요. 경력이 확인이 안 되네요. 인사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결국 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었고 중국어도 조금 했으니까요. 월급은 200만 원. 북에서 받던 것보다 적었지만 기뻤습니다. 떳떳한 돈이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편의점에 물건이 많은 것도, 인터넷으로 뭐든 살 수 있다는 것도, 밤늦게 혼자 걸어도 괜찮다는 것도 신기해요. 가끔 북한 뉴스를 찾아봅니다. 인터넷으로요. 북에서는 절대 못할 일이었죠. 평양 거리가 나오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아버지는요? 오빤 제가 도망간 걸로 처벌받진 않았을까? 며칠 전 조선족 친구를 통해 평양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답장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내고 싶었어요. 미경이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해요. 서로 안부를 물으며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묘양산 비밀시설, 베이징 공항 탈출, 방콕 대사관 앞 마지막 100m. 악몽 같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자유는 말할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에서는 그 모든 게 없었어요. 말하면 죽고, 움직이면 감시당하고,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 꿈은 하나입니다. 통일이 되는 것. 그래서 평양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러요. 그때는 당당하게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갈 겁니다.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자유롭게, 떳떳하게, 감사하며. 제가 겪은 일들을 증언하면서요. 북에 남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